안녕하십니까. 금일 개최되는 2023년도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 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팀장 서영관입니다. 교육과 연구로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연구자 및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권역별로 연구자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올해도 온라인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점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다행인 점은 현재 코로나 방역 상황이 점차 안정적인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연구자 및 대학 관계자분들의 직접 찾아뵙고 의견 및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금일 설명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신규 과정 신청 및 계속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2023년도 사업 개요 및 중점 추진사항 안내, 연구소 및 연구자 지원 사업, 인문학 대중화 및 학술단체 지원 사업, 학술 지원 사업 평가 제도 순으로 안내를 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당초에는 교육부 학술정책과 고영훈 과장님이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었으나 금일 교육부 내부 일정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 및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사전 질의와 설명회 진행 중 질의가 가능하오니 Q&A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질의사항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답변에 대해 한계가 있어 대표적인 질의와 유사 중복 질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답변 드린 질의와 시간 관계상 답변을 드리지 못한 질의를 포함하여 연구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Q&A 자료집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실시간 스트리밍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의 유튜브 보기나 별도 서버 보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유선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전우현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장 전우현 교수입니다. 올해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설명회에 관심을 가지고 왕림해 주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고영훈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그간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총괄하던 학술진흥과가 학술연구정책과로 개편되었습니다. 저 또한 1월 1일부터 한국연구재단에 여기에 인문사회연구본부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와 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가 더욱 협력하여 인문사회 분야 연구 현장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자분들이 연구에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설명회는 기본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그전과 달리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드리고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설명회가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 계속되고 있어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서 직접 연구자 분들과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소망에 맞지 않습니다. 올해 2023년도죠. 인문사회 분야 지원 사업에는 몇 가지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큰 변화 중 하나는 신규 과제 연구 개시일 조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 1년차의 회계년 일치를 위한 연구기간 편성되었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우리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신규 과제 개시일이 6월 1일과 9월 1일 두 개로 통일되었습니다. 전에는 3개였는데 6월 1일, 9월 1일 이렇게 심플하게 통일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학 회계 연도를 고려해서
6월 1일 개시과제 1년차는 9개월 기간이 되고 9월 1일 1년차는 6개월 기간이 돼서 모두 그러면 내년도 2024년도 2월 말까지 똑같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개인 연구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제 수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좀 상향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통해서 학술 연구교수 A 유형의 과제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B 유형도 있는데 B 유형의 단가가 뭐 항상 저희가 죄송한 것이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것인데 1,400만 원이었던 것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으로 좀 늘었습니다. 또 박사과정생 우리 학문 후속 세대죠. 그 연구 장려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기 힘든데 대학원 박사과정생한테 2천만 원씩 과제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단 연구를 말씀드리죠. 융복합 연구 확대를 위해서 시범 사업이었던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 중에서 미래 공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의 신규 과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공유형 연구소가 추가 발굴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지원 규모도 좀 경량화하였습니다. 이게 SSK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회 및 학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젠다 중심으로 3년 단기 연구 집단형 연구도 추진됩니다. 사실은 HK와 SSK가 많이 줄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도 지켜야 할 기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윤리 문제입니다.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부실학술지가 좀 몇 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실학술지와 관련해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뭐 이런 말씀만 드린 게 아니고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실무자분들이 굉장히 우수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열성적이시고요.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설명회가 여러분 연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직원도 함께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7일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부장 전우영 교수 드림. 감사합니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인문사회연구본부 전의원 본부장님께 연구자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2023년도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 개요 및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인문사회 연구기획팀 이기신 팀장께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문사회 연구기획팀장 이기신입니다. 2023년도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의 개요와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본부장님께서 구두로 말씀드린 부분 자료로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사업 개요와 중점 추진 내용, 공통사항, 추진 일정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부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의 전체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영역으로는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의 경우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개인연구군에서는 학문 후속세대 지원 사업과 신진, 중견연구자, 우수학자 지원, 명접 번역, 저술 출판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 공동 연구 지원 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단 연구에서는 인문사회 연구소와 인문한국 플러스, 사회과학 연구, 그리고 기반 구축에서는 인문학 대중화와 인문사회 융합 인재 양성 대학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학술진흥법에 근거한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혁신법에서 상당 부분 제외되도록 작년
3월 1일 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와 연구비 진행, 연구 성과물 관리, 기술료, 연구 노트의 경우에는 혁신법에서 제외가 적용이 되었고 다만 제재 처분에 대한 부분만 일부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문 후속 세대 연구 지원을 위해서 작년도에 58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의 지역 균형 도모를 위해서 신규 과제 선정 시에 지역 할당제를 적용해서 지방대 등 지역의 학술 활동 활성화 및 연구 인력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예로 인문사회 학술 연구 지원 사업 A 유형인 경우에 지방대 선정률이 24.6%에서 35.6%로 상향되었습니다. 더불어서 SSK 신규 과제 선정 시에도 지역 할당제 개편 시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융합 연구와 아젠다의 지원 확대로 학술 성과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문사회 연구소 미래 공유형이 작년도에 신설이 되었고요. 한 개 과제당 약 5억 원의 규모로 2개 과제가 선정이 되었고 일반 공동 연구의 융합 연구 트랙도 2021년도에는 10개 과제가 신규로 선정된 반면에 작년에는 16개 과제가 증가되어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 SSK 사업에서도 2021년도에는 신규 과제가 10개 과제 규모였으나 2022년도에는 16개 과제로 확대해서 지원했고요. 더불어 SSK 사업 종료 연구소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 지원을 통해서 약 24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목표는 학술 연구 역량 강화 및 교육 연구 혁신 지원으로 학문 균형 발전과 미래 사회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학문 후속 세대의 지원 확대, 인문 사회 교육, 연구 기반의 확충, 연구 성과의 사회적 기여를 담고 있고요. 개인 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술 연구 교수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로 학술 연구 교수의 진입 전 단계인 박사 과정생의 성장을 위한 연구 사업이 신규로 신설되었습니다. 공동 집단 연구 내에서는 인문사회 기반의 융복합 연구와 아젠다 중심의 사회과학 연구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의 사업 수행 총 예산은 2,799억 원으로 개인 연구 지원에서는 1,387억 원, 공동 연구 지원에서는 248억 원, 집단 연구 지원에서는 1,054억 원, 성과 확산 및 기반 구축에서는 109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 사항과 공통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인문사회 학술 연구 지원 법령에 대한 정비 추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학술진흥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의 예외 조항이 적용돼서 상당 부분 학술진흥법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실 있는 사업 관리와 인문사회 연구 지원에 대한 사회 변화를 반영해서 학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 후에 사업 관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하위 법령을 재개정해서 사업과 관련되는 관리 사항을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령 정비 전까지는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사업 제재 처분 등과 관련된 사업 가이드라인을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안내를 통해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 개시 시점이 작년도에는 저희가 5월 1일과 7월 1일, 9월 1일 1년에 3번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6월과 9월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6월 1일 연구 개시되는 사업은 신진연구, 저술 출판, 인문사회 학술 연구 교수 A 유형, 중견연구, 공동연구, 융합연구, 명저번역, 우수학자가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 신규 공고된 사업은 9월 1일 연구 개시되는 인문사회 학술 연구 교수 B 이용을 포함해서 공고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신청 요강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학술 연구 교수 B 유형인 경우에 과제당 지원 단가가 1,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해서 과제당 2천만 원 수준으로 올해 상향 조정되었고요. 학술 연구 교수 A 유형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950억 원으로 3,451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학술 연구 교수 B 유형인 경우에는 세부 트랙이 통합이 돼서 지원 대상은 학사 학위 이상의 미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년과 다르게 강사 경력 증빙 자료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박사과정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박사과정생 연구 장려금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문사회 전 분야의 박사과정생, 석박사 통합과정생, 박사과정 수료생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년이고요. 연간 약 2천만 원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될 예정이고 올해 3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로 사업 공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업 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인문사회 기반 융복합 연구소의 본격 지원입니다. 앞서 본부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2개 과제를 신규 선정하였고 올해도 예산이 2배 정도 늘어서 작년에 지원했던 과제에 대한 계속 과제를 계속 지원을 포함해서 신규로 2개 연구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연구 지원 SSK 사업에서도 올해 아젠다 연구 유형이 신설되어서 3년 정도의 연구 기간을 가지는 단기형 창의 도전형 과제가 신규 선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과제의 신규 선정 시에도 비수도권에 대한 일정 비율 할당 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부분임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수행 초기에 연차 점검을 연차 보고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도 인문사회 연구소 사업에 적용이 되었는데 올해는 SSK 사업에도 확대되어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인문사회 연구소와 사회과학 연구 지원의 연차 단계 평가의 연구 실적 정량 평가 인정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존에는 단계별로 연구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산출된 실적만을 인정을 하였으나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단계 진입 이후에 6개월 이전에 산출된 연구 실적도 인정하는 부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공고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되고요. 접수 마감일까지 3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저희는 한국연구재단의 ER&D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사업을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올해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의 아이리스라고 하는 새로이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서 3개 사업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대상 사업은 우수학자와 인문항구 플러스 EU형 인문도시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연구팀들 중에서는 저희가 공고되는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숙독하시고 관련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신청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평가와 선정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요건 심사, 두 번째 전공 심사, 종합 평가, 예비 선정 결과에 따른 최종 선정 이후에 협약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비는 연구 책임자의 소속 기관 장을 경유해서 저희가 지급되고요. 최종 선정 이후에 지원 결정 연구비가 지급이 됩니다. 연구비는 연구 책임자 소속 기관에서 중앙 관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산단에서 중앙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접비와 별도로 연구 책임자 소속 기관의 간접비 적용 비율에 따라서 일괄로 저희가 간접비를 지원하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일부 제외되기도 합니다.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과제 시작 또는 단계 구분 시작 시점에 고시율로 적용이 되지만 사업별로 탄력적으로 일부 운영하고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는 연구 종료 후에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연구 결과 보고서와 연구 요약문 그리고 연구 성과물들을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물은 연구 종료 이후에 2년 이내에 제출을 하셔야만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거고요. 사업별로 제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별 신청 요각을 확인하셔서 제출 기준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미제출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결과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제재 조치 등에 대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및 수행 제한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연구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연구자 또는 참여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의 과제 수가 수행 가능 과제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 및 수행이 제한됩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는 3책 502 적용되고 있고요. 인문사회 학술 연구 지원 사업에서는 2책 302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술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학술지 실태 점검 결과 참여 제한 조치 기간 중에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저희 학술 연구 지원 사업에서는 크게 3개 사업군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공동 연구군과 성과 확산군, 집단 연구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연구 책임자는 사업군별로 1개 사업에서만 신청 및 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 연구원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해서 사업군과 상관없이 3개 과제까지 신청 및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구소는 집단 연구군 내에 1개 사업에서만 신청 및 수행, 참여가 가능한 부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마감 시간 준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청 마감 시간까지 신청 완료된 과제, 즉 완료 버튼까지 클릭된 과제에 한해서만 접수된 과제로 인정이 됩니다. 마감 시간인 18시 이후에는 접수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서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18시 이후에는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일 정도의 공고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접수 마감일 전날 접수를 마감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연구자정보 KRI 시스템에 개인정보 입력 시에 정확한 연구 분야에 대한 입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제 신청과 관련해서 ER&D 시스템에도 정확한 평가 요청 학문 분야 1순위부터 3순위까지를 입력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연구 개시 시점이 6월과 9월로 통일이 됩니다. 세부 사업별로 좀 상이한데요. 다만 학술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학술대회 지원 사업은 5월 연구 개시이고요. 학술지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0월 연구 개시인 부분은 좀 유의해서 학술단체에서는 일정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2023년도 인문사회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와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단 연구인 연구소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단 연구인 연구소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연구소 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 세부 내용, 추진 일정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연구소 지원 사업 개요입니다. 연구소 지원 사업은 앞에 이기신 팀장이 말씀드린 바처럼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 인문한국 지원 사업,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 토대 연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도 있지만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신규 과제를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으로 통합해서 뽑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연구소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0억 900만 원이 준 1,054억 3,200만 원이며 지원 규모는 2022년도에 신규 및 계속 과제를 279과제를 선정하였는데 23년도에는 전년 대비 3과제가 증가한 282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의 경우 신규 과제 23과제, 계속 과제 167과제, 총 190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인문한국 지원 사업은 HK 플러스 사업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모든 사업이 지원이 종료되어 올해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HK 플러스 사업의 경우 신규 1과제 그리고 계속 과제 41과제로 총 42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은 전년과 동이며 신규 과제로는 3과제, 계속 과제 47과제, 그리고 총 50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토대 연구 지원 사업은 작년에 지원을 마지막으로 지원한 바 올해는 사업 종료 및 사후 관리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요약입니다. 우선 인문학 진흥 사업인 인문한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한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선 1유형, 2유형 모두 다 대학부설 연구소여야 하며 2유형의 경우 기존의 HK 사업을 종료한 연구소 중 우수한 연구소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두 개 다 3+4 총 2단계 7년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1유형의 경우 2020년도를 제외하고는 연간 약 17억 원 내외, 20년도의 경우에는 연간 12억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2의 경우 간접비를 포함하여 3.3억 원 이내에 연간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은 작년까지 소형, 중형으로 크게 구분되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소형은 연간 1.5억 원, 그리고 중형은 연간 2.3억 원 이내로 3년 총 3단계 10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아젠다 연구 1.6억 원 이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부분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부터 신규 유형으로 신설된 유형입니다. 그래서 연간 1.6억 원 내외로 3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며 SSK 사업의 경우 대학 및 전임 교원 및 박사 후 연구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연구 집단 지원 사업은 사회과학 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 확산을 위해서 작년도에 한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연도는 3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 과제는 없고 작년에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 연간 3억 원 이내로 3년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입니다.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의 경우 대학 부설 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이며 그 미래 공유형을 제외하고는 연간 2.6억 원 내외로 3+3년 총 2단계 6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 공유형 같은 경우 작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연간 5.2억 원으로 3년 단계 없이 3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문사회연구소 성과확산센터의 경우 2년 과제로 1.5억 원 이내이며 이거는 연구소 간 성과 교류 및 성과 확산 촉진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성과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 안에 세부 유형별로 조금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 요강을 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이니까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셔서 세부 사업별 세부 유형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연구소 지원 사업에 대한 전년 대비 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우선은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을 통틀어서 올해는 저희가 연구 개시가 9월 1일이고 1차년도 연구 기간은 작년에는 75%인 9개월을 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6개월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는 마지막 연차가 끝난 다음 연차에 6개월을 산입해서 다음 연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차 보고서를 연차 종료 2개월 전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연구 개시가 4개월 추진된 상황에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되니까 좀 부담이 많은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에 모두 적용되게 저희가 1차년도 연차 보고서에 대한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별로는 일부 상이할 수 있겠지만 간소화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바 세부 내용은 신청 요강을 꼭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서 올해 신규 과제는 9월 1일부터 1년차 6개월로 편성하고 나머지 6개월은 마지막 연차에 보전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당초 저희가 17년도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 올해부터 12개월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예년과 동일하게 금년도 연구기간은 10개월로 산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2개월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당초 8개월에서 10개월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의 경우 작년도에 시범 운영되었던 미래 공유형 유형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신규 과제 2과제를 추가로 선정해서 총 4과제로 지원 과제 수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연구소 연구 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 지원 규모를 경량화한 아젠다별 연구 집단 지원 체계로 사업을 개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 평가 및 단계 평가 시 연구 실적 인정 기준을 조금 개선을 하고자 하고 있고 연차 점검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는 표는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 사업 구조 개편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기존에는 단계 지속형, 단계 발전형으로 진행되었던 부분들을 금년도에 세부 유형을 신설해서 아젠다 연구라는 세부 유형으로 단기 3년 동안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 과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신규 과제를 이 아젠다 연구 유형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입니다. 인문사회 기반 연구를 위한 미래 공유형 지원 과제 수를 확대하고자 하며 지역대학 연구 역량 제고 및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신청 과제 수를 고려한 지방 소재 기관 할당제를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선정을 예정하고 있는 23과제 신규 과제에 한해서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은 세부 유형으로 총 6개의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계형과 미래 공유형을 제외하고는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연계형과 미래 공유형은 대학부설연구소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연계형과 미래 교육 공유형에 대해서는 우선 대학부설연구소로 한정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 기간 및 일부 연구비 지원 규모들이 상이한 바 이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는 이유는 다음 슬라이더에 올해 2023년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유형인 전략적 지역 연구형입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는 신규 과제 선정은 예정되어 있지 않고요. 작년도까지 선정된 9과제에 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유형인데요. 문제 해결형에 대해서는 신규 과제로 일반형, 심화형 합쳐서 총 7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계속 과제는 39과제, 총 46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순수 학문 연구형의 경우 논문 저역서와 DB 구축, 번역, 전집으로 세부 유형을 또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3가지 유형에 따라서 총 14가지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세부 유형별로 선정 과제 규모를 확정을 짓고 있지는 않고요. 신청 대비 들어온 신청 과제 수 비율을 고려해서 저희가 신규 선정 과제 그 수를 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3가지 세부 유형에 대해서 계속 과제로 총 75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연계형에 대해서는 23년도에는 신규 선정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과거 선정되었던 28과제의 계속 과제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래 공유형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 2과제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며 작년과 올해 과제 총 4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과확산센터와 대학정책중점연구소에 대해서는 신규 과제에 대한 계획은 없으며 계속 과제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표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지원 과제 수 대비 총 연구비가 좀 적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에 선정된 과제 안에서 6개월 분만 1차 년도 연구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당초 저희가 게시한 연구 규모의 50%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규 신청 주요 사항인데요. 제가 맨 뒤에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일정을 공유하겠지만 이 사업별 슬라이더 맨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참고하기 쉽도록 그 일정을 조금 예시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고, 신청, 평가, 연구 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구 개시는 9월
인 부분은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근데 뭐 공고도 크게 변동은 없지만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인 일정들은 조금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신규 신청 주요 사항으로 신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토대연구, 신흥지역연구, 대학 정책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사업과 인문한국 플러스 지원사업, 사회과학 연구 지원사업을 저희가 통틀어서 집단연구라고 하고 있는데요. 집단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소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집단연구군 내 한 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이 가능하며 연구소별 동사업 내 세부 유형 중 한 개 유형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학별 신청 가능 연구소 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 조건으로 연구소는 그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에 등록된 대학부설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 혹은 국내 연구기관이어야 합니다. 연구 책임자의 경우에는 대학부설 연구소 소장 또는 소속 대학의 전임 교원이면서 연구소 견임 등으로 소속된 자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선임 연구원급 이상으로 재직 중이셔야 하며 연구소장은 반드시 연구 책임자이실 필요는 없지만 공동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조건으로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공동연구원과 전임 연구 인력에 대한 수를 3명 이상씩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셔야 하며 일반 공동연구원의 경우에는 연구소 소속 대학 교원, 여기서 대학 교원이라 하면 기금 석자 개공 교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는 박사급 연구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임 연구 인력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여기서 일반 공동연구원과 전임 연구 인력에 대한 차이는 신청 당시에는 연구 책임자 및 일반 공동연구원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임 연구 인력의 경우에는 연구소 선정 이후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신청할 당시에는 연구 책임자와 일반 공동연구원까지 구성을 확정 지으신 후 신청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입니다. 주요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기구축된 연구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위해 종료 연구소 중 우수 연구소를 선정하여 2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은 크게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금년도에 1유형에 대해서는 신규 과제 선정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2유형에 한해서만 선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금년도 선정된 과제 또한 및 계속 과제인 중간 평가 시 HK 교수 임용 등 협약사항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 예산 동결에 따라서 17년 선정 1유형에 대해서 23년도 연구 기간을 당초에 12개월로 저희가 작년에 안내해 드렸는데 10개월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2개월에 대해서는 마지막 연차에 산정해서 저희가 사업비 및 연구 기간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세부 지원 내역입니다. 우선 HK 플러스 1 유형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과제 선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23과제에 대해서 연간 약 17억 원, 여기에서 20년도 선정된 과제는 12억 원 내외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올해 신규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 HK 플러스 2 유형에 대해서는 한 과제가 신규 유형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연간 3.3억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며 계속 과제는 총 18과제가 있습니다. 신규 신청 주요 유의사항입니다. 우선 금년도 신규 신청 규모인 이 유형에 대해서 조금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K 사업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전국 4년제 일반 대학 부설 인문학 연구소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8월 31일부터 이 사업이 연구 개시하는 23년도 9월 1일 이전인 23년도 8월 31일까지 사업이 수행 완료된 연구소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HK 혹은 HK 플러스 사업 수행 중 H교수 관련 정년 트랙 임용 필수 조건 및 연구 전년 의무 등을 미행하여 제재받은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모든 부설 연구소는 HK 플러스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책임자에 대한 지원 조건입니다. 연구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해당 연구소의 연구소장님이셔야 됩니다. 물론 신청할 당시에는 연구소장님이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선정될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연구소장으로 취임하셔서 연구소장의 역할을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연구원의 경우 학과 소속 전임 교원 중 연구소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연구자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HK 교수의 경우에는 기존 HK 사업 수행 당시 확약한 인원 유지가 필수이며 결혼 발생 시에는 반드시 충원을 하셔야 됩니다. HK 연구 교수의 경우에는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사업비에서 전임 연구 인력 수준 이상의 인건비를 받는 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이후 채용하실 수 있는 사항임을 인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당구장 표시인데요. 유형 2에 신청할 수 있는 연구소 대상 연구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대상 연구소는 그 사업 연구 개시하기 전인 23년 8월 31일까지 기존에 수행하던 HK 사업을 종료하여야지만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및 학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 규모를 경량화한 아젠다형 연구 집단 지원 체계로 사업을 개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개편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약간 속도감이 있는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책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한 23년도 신규 선정 과제의 경우 연구 몰입도 제고를 위해서 연차 점검을 최소화해서 간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 평가 및 단계 평가 시 연구 실적 인정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량 평가에 대해서 과거에는 과제 선정 후 그리고 단계 평가 후 연구 시작일 6개월 이후에 있는 실적에 대해서만 저희가 실적으로 인정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최초 선정 연도 연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산출된 실적에 대해서도 모든 실적을 인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23년도 주요 신규 과제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분야는 당연히 사회과학 전 분야인데요. 여기서 사회과학 전 분야는 물론 인문하고 사회과학의 융합 분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 전임 교원 및 박사후 연구자여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하고 사회과학 융합 분야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 책임자는 사회과학 분야 전임 교원이어야 한다라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지원 연구비는 1억 6천만 원 내외이고요. 그리고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많은 질의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올해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3가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3가지 내외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과제에 대한 지원 내용은 밑에 있는 표로 좀 참고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년 이전과 20년 이후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소형 연구팀, 중형 연구단, 그리고 대형 연구센터, 그리고 20년 이후에 단계 지속형과 단계 발전형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학 중점 연구소입니다. 신규 과제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부터 사회과학 연구소 지원 사업으로 통합이 돼서 신규 과제를 선정하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최대한 약간 행정 간소화 측면과 그리고 연구소 행정 전담 인력의 부담을 완화하는 이런 제도 개선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연차 보고서 내지 단계 종료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 공지사항을 좀 참고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대 연구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신규 과제도 없고 계속 지원 과제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로 마지막 저희가 지원을 종료하였고요. 2가지 지원한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년도 17년도 종료 선정되어서
작년에 종료된 과제에 대한 결과 보고서 혹은 결과 보고서와 그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이 일정을 보시기 전에 조금 맨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일정은 신규 과제 선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속 과제는 아무래도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 연구 개시일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 그 사업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연차 보고서 및 단계 평가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소 지원 사업은 9월 1일 연구 개시에 맞춰서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은 4월 공고 5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의 경우 6월 공고 7월에 신청받고 SSK 사업의 경우에는 5월에 공고해서 6월에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사업에 신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세부적인 그리고 이 사업별 세부 유형에 대한 사항들은 신청 요강을 반드시 숙지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소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다음 순서로 연구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인문사회 연구자 지원팀 구성근 팀장께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연구자 지원팀장 구성근입니다. 저는 올해 2023년도 연구자 지원 사업 중에서 개인 연구 그리고 공동 연구 부분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개요 부분 지나가고요. 4페이지 부분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및 지원 규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 유형입니다. A 유형 경우에 2020년에 신규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매년 300과제씩 신규로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로 인해서 저희가 신규 과제를 400과제를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술연구 B 유형입니다. B 유형은 단기 유형입니다. 1년 과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22년 작년에 저희가 1,800과제를 지원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확대돼서 2,150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서 개인 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 연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연구자 생애 주기별로 지원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신진 연구, 중견 연구, 그리고 우수학자 지원 사업의 세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략 한 950과제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770과제 정도 선정 예정입니다. 공동연구입니다. 공동연구는 2022년에 작년에는 일반 공동연구, 그 다음에 해외연구, 그리고 융복합연구로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융합연구에 대한 확대 개편을 추진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융합연구는 별도 사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융합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약간의 지원 과제 수가 늘어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저번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명저번역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해외 명저에 대한 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연구자의 저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저술 출판 지원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지원될 예정인데요. 저술 출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00과제를 지원했지만 금년도에는 84과제로 약간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고요. 여기는 개인 공동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사업 요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원 유형으로 보시면 앞쪽에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연구 지원, 공동 연구 지원, 그리고 융합 연구, 명저 번역, 저술 출판 지원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문 후속 세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특징이 비전임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A 유형을 통해서 장기 5년을 지원하고 있고요. 1년에 4천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B 유형의 경우에는 1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단기 유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1,400만 원을 과제당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2천만 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과 확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지원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현재 그 별도의 연구소가 선정이 돼서 지원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 연구자 지원의 세 가지 사업입니다.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 그리고 우수 학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생애 주기별로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 유형은 거의 유사합니다. 우수 학자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2천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원 대상으로 보시면은 경력별로 신진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 그 조교수 임용 5년 이내, 중견 같은 경우 초과,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 10년 이내는 신진, 그 이상 초과는 중견으로 신청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수학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조교수 임용 10년 이상,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 그 15년 이상으로 된 연구자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공동연구 지원입니다. 공동연구 지원은 2명의 이상의 연구자가 모여서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반 공동 유형 같은 경우에는 2인까지가 5천만 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고요. 3인 이상부터는 1억 원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해외 유형 같은 경우는 해외 연구자가 같이 들어오셔서 연구하는 유형으로 8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융합연구 유형은 과거에 작년까지는 융합연구로 그 공동연구 안에 있었지만요. 지금 별도로 확대 개편되어 별도의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1억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특이의 점은 3년 과제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입니다. 명저 번역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뭐 개인이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4인 이내에 뭐 공동 연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명저 번역 같은 경우에는 번역 실적이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번역물에 대한 분량이라든지 그 난이도를 고려해서 적정 연구비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술 출판 지원 사업입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2 또는 3년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 사업 내역들은 지금 현재 요약 부분을 보고 계시는데요. 뒤쪽에 세부 사업 내용에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 전년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공통사항입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설명이 되었었는데요. 5월 1일 개시 사업, 7월 1일 개시 사업, 9월 1일 개시 사업으로 형태로 작년까지 지원이 되다가요. 올해는 6월 1일 개시 그리고 9월 1일 개시로 조정이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분들 신청하실 때요. 저희가 어제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요. 이 개시 일정을 보시고 그 사업에 맞게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술연구교수 A, B 유형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서요. 저희가 A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매년 300과제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400과제로 지원 분량이 확대가 됐습니다. B 유형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1,800과제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원 단가의 경우에도 1,400만 원, 1,300만 원의 연구수당과 그다음에 학교로 지급되는 간접비 100만 원으로 구성돼서 1,400만 원을 지원하다가요. 올해부터는 2,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상향됐고요. 과제 수 및 단가가 상향됐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유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가 전직 강사 경력자 유형과 일반 유형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요 구분이 없어지고요. 한 개 트랙으로 일원화됩니다. 그럼으로써 관련해서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던 서류들이 굉장히 간소화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요강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문사회 분야 박사 과정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아직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용으로는 2년 동안 1년당 2천만 원 그리고 300여 명에 해당하는 박사 과정생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3월 중에 별도의 공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저 번역 지원 사업입니다. 솔직히 명저 번역 지원 사업에 지금 변경된 내용은 출판 지원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지원이 되는데요. 요거는 연구자분들에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출판사에게 한 권당 그 출판이 최종 결과물로 출판이 나왔을 때 한 권당 지원 금액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지원이 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물가 상승에 따른 출판업계의 어려움 좀 해소하자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연구자분들께서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출판물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자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반 공동연구 지원 사업 내 원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공동연구, 그다음에 해외 유형, 그리고 융복합 유형이 있었는데요. 융합연구 유형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융합연구 지원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설계를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일반 공동연구 지원 사업에 안에 있던 융복합 연구를 이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인데요. 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업별로 계속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맨 상단에 보시면은 A 유형과 B 유형의 공고가 있습니다. 공고 2월 달 어제 저희가 사업별로 홈페이지 통해서 공고를 했고요. 그 내용들 한번 차근차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신청은 3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 개시는 A 유형 같은 경우에 6월 1일, 그리고 B 유형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A 유형 같은 경우에 개시일이 작년과 달리 변경이 됐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B 유형 같은 경우는 작년과 동일하게 9월 1일 날 개시하겠습니다. 네, 뭐 특이한 점은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비전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장기 유형인 A 유형과 단기 유형인 B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A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7년을 기준으로 A1 유형, 그리고 A2 유형으로 나눠져서 지원하게 되는데, 박사학위 7년 기준으로 저희가 접수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선정 과제의 50%를 지방에 할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신청을 바라고요. 그리고 소속 기관이 없는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 한국연구재단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 과제는 수도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유형 경우에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좀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취업이 돼 있는 자들은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취업자도 과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능하도록 저희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과제 개시일 전에 퇴직 처리가 완료돼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A 유형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 재단 사업을 신청하시려고 보시면 전년도 공지가 나가기 전에 전년도 신청 요강을 참고해서 과제 계획을 미리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A 유형 같은 경우에 신청서 양식 중에서 추진 일정 부분의 양식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과제 계획서 양식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부분 다시 확인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블라인드 평가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 계획서 작성 당시에 개인의 신분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다 빼셔야 됩니다. 이거 자칫해서 넣었다가는 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계획서 작성 시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확산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21년도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5년까지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A 유형의 선정된 연구자들의 일자리 기회라든지 연구 정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가지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4가지 유형입니다. 일반 연구 유형, 그다음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유형, 그리고 창의도전 소외 보호 별도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건 일반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신진 연구자 지원 대상에 나와 있듯이 조교수 임용 5년 이내, 그다음에 박사학위 취급 10년 이내 연구자가 신청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유형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내에 박사 후 국내 연수 지원 사업에 수행이 종료된 연구자가 계속해서 해당 분야, 그러니까 동일 분야죠. 동일 분야의 후속 연구를 신청하시면은 지원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창의 도전 유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학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소외 보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연구 지원이 열악한 분야를 지원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그 신청하실 때 최대 주의 사항은 블라인드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신분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작성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연구비 규모는 모두 4가지 유형 모두 다 2천만 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뭐 신규 과제는 약 395과제가 지원될 예정인데 작년하고 규모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인데요. 뭐 연구자분들 많이들 아시는 사업입니다. 제일 유명한 사업이고요.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일반적인 중견 트랙 3의 그 중견 일반 유형이 있고요. 좀 특이한 유형이죠. 10년간 지원되는 유형인데요.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10년 동안 1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5+5의 형태로 단계 평가가 있고요. 이거는 장기 소액형 유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진 양성 유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내에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의 수행을 종료한 연구자가 계속해서 동일한 분야, 즉 후속 연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하고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단연 과제, 1년 과제를 제한 단연 과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9개월, 1년 차는 9개월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남은 3개월에 대해서는 마지막 연차에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점 유의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수학자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지원하는데요. 인문사회 개인 연구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지원 사업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문사회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배출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회에서 관련 학회 또는 그 해당 분야 동일한 분야의 연구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업적량도 상당히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그리고 조교수 10년 이상의 연구자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과제당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간 지원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5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간접비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능한 연구비는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별도의 연구 수당으로 연구 책임자에 대한 연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2,500만 원은 학생 인건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학자시니까요. 학생에 대한 저희가 좀 우수한 학생을 좀 길러내라고 저희가 학생 인건비에 대해서 포션을 2,500만 원으로 설계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특이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요 사업만 접수를 받습니다. 올해는요. 그리고 접수를 받고 평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하시려는 신청자분들께서는 저희가 어제 사업에 공지된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우수학자 지원 사업에 들어가 보시면은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업 공고의 별첨 자료에 상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결정적으로 본인이 준비하셨다고 해서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주관 연구기관에서도 과제 신청 전에 기관이 사전 조치가 완료돼야지만 나중에 주관 연구기관의 승인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 과제를 이 사업을 신청하시려는 연구자는요, 본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주관 연구기관에서도 요 아이리스에 가입이 돼서 그 사전 조치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 신청이 안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상단에 보시면은 6월 1일로 개시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2022년 작년까지 일반 공동 연구 지원 사업에 일반 연구 유형 그리고 해외 연구 유형, 융복합 유형으로서 지원되다가 올해 2023년부터 사업이 개편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변경됐습니다. 물론 안 나와 있는 그 융복합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일반 공동 유형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연구자가 신청할 경우에 5천만 원, 그리고 그 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간접비 별도로 지급해드리고요. 해외 공동연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공동연구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해외 연구 유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 별도의 업적 기준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신청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지금 신규 과제 포함해서 85가지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숫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니군요. 이거는 저희가 확대 개편이 되면서
약 한 85과제 비슷한 숫자로 지원하겠네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융합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일반 공동에 별도에 있었던 융복합 유형으로 있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으로는 1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과제는 대략 한 12과제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수치긴 한데 실질적으로 연구비가 이걸 다 신청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과제 수는 저희가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연구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이공 분야가 같이 접수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는 인문사회 분야 전공자이어야 하고요. 연구팀 구성 시에 인문사회 분야 및 이공 분야가 같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만 어느 한 분야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게 설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분의 2를 초과해서 한 분야로 구성될 수가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꼭 확인하시고 연구팀을 사전에 구성하셔서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선택 조건이 없습니다. 3년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반 공동연구 지원 사업이나 융합연구 지원 사업, 이 사업들도 모두 저희가 회계연도 일치에 따라서 1차 년도는 9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년도에 별도의 3개월치 예산을 지원하니까요. 9개월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3개월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저번역 지원 사업입니다. 명저번역 지원 사업 역시 6월 1일 날 개시되는 사업으로요. 저희가 명저번역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해외 명저를 번역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지정하는 지정 도서 유형이고요. 자유 주제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 공고 시에 이 지정 도서 형태를 41개 유형을 저희가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거는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그 공고된 목록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도서 분량하고 번역된 분량이죠. 분량하고 난이도를 고려해서 신청하셔야 되는데 간접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술 출판 지원 사업이고요. 설명드리는 사업 중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만 원씩 간접비는 별도 지급이 없습니다. 2년 또는 3년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우수한 연구자가 저술 발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형으로서는 학술서 유형과 교양서 유형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단독 연구로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신청 시에 그 저술 추후 그 결과물로 제시될 저술의 완성 분량을 예상하시고 300페이지 이상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술 원고가 최종 원고죠. 원고가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들의 30% 이상 포함될 때 평가시, 그러니까 최종 평가 때 출판 유보 판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6월 1일 개시 사업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어제 저희가 사업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들이 현재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학술 A부터 시작해서 학술 B 유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6월 1일 개시 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연구 개시일이 늦어지거나 빨라졌기 때문에요. 이것들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생 연구 장려금 지원 사업 경우에는 현재 세부 계획 추진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확정되는 대로 3월 중에 공지 예정에 있습니다. 네,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가 어제 공고를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했고요. 3월에 저희가 3월 초 중순에 걸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걸쳐서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6월 개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제에 대해서 나온 내용은 아닌데요. 신청 시 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 저희 팀에서 이 사업들을 접수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가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신청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이 모든 사업들을 2주 동안 접수를 받는데요. 이 10,000과제가 넘게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연구자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일이 저희가
이렇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그분의 연구 경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연구자의 문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과제 신청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 요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문의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른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 중 하나가요. 연구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고 문의를 하십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도 좀 난감하죠. 답변하기가. 저희 답변은 항상 신청 사업별로 신청 요강에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하고 그 해당 사업의 평가 지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분들께서 저희가 보통 개인 연구 사업 같은 경우에 2천만 원까지 신청을 하는데요. 단위를 착각하셔갖고 200만 원 신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그거 수정 안 됩니다. 선정되더라도 200만 원을 받고 연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가 되는 마지막 날 저희 진짜 전화가 폭주합니다. 거의 전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일 기준 2, 3일 전에 문의하실 게 있으면 미리 문의를 하시고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수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재단 직원이 아무리 그 능력이 좋다 해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를 주실 때요. 신청 요강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각 부서별 문의처가 붙어 있습니다. 사업 관련된 문의는 저희 팀인 사업팀에다 전화를 주셔야 되고요. 평가 관련 문의는 각 학문단 그리고 시스템 관련 문의는 정보팀으로 주셔야 됩니다. 시스템 관련 문의를 저희 팀에 주셔봤자 저희는 전화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개인 연구 및 공동 연구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성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학 대중화 및 학술단체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인문사회학술지원팀 문덕현 팀장께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소개받은 인문사회학술지원팀장 문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인문학 대중화 사업하고 학술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개요, 그다음에 세부 내용, 추진 일정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개요입니다. 예, 23년 예산 및 지원 규모인데요. 예, 인문도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계연도 일치에 따라 갖고 예산이 약간 좀 3억 5천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억 3천을 지원을 하고요. 신규 5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전체 12개, 계속과제 12개, 총 17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학술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학술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로 학술대 지원 사업과 학술지 지원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학술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10억이고요. 신규로 100개 내외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술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3억 1,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368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전년도 올해 사업 요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사업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학 지역사회 간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인문사회를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 자세에 대한 지역 지민의 학술 활동 및 성과 적극성 제고를 위해서 지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 및 대학 부서기관이 해당이 되고요. 지원 단가는 연 1억 4천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3년입니다. 예, 학술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술단체 학술대 개최를 전하여 국내 연구자 간 지식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학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학회 및 대학부서 연구소가 등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2천만 원 이내로 일단은 지원하고 있고요. 국제원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고, 국제2 같은 경우에는 1억으로 지원하고 있고, 국내하고 국제원의 경우에는 다 1년 정도 지원하고 있고, 국제2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인데요. 이거는 이제 준비 과정을 포함해서 2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술지 지원 사업입니다.
학술지 같은 학술지 발행 지원을 통해서 어떤 자생력을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신생 소외 분야를 통한 학문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지원하는데 국내 한 1,000만 원이고요. 또 신생 소외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인문도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한 6가지 지원했는데 올해는 5가지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취지 및 어떤 다양한 어떤 지역민들의 어떤 그 사고 고치를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비수도권을 갖다가 좀 많이 뽑는다. 전체 5개 중에서 4개는 비수도권이고 1개는 수도권을 뽑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문도시 사업단 같은 경우 종료 후에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정지표를 좀 개선해서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을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 자립을 유도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7월 1일이었는데 이것도 회계 조정에 따라 가지고 9월 1일로 조정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은 3년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더 어떤 사업단 교류 활성화 및 리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학술단체 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학술지원 사업 총 예산 중에서 신생소외 분야의 비율을 조금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연차별로 조금씩 늘려서 신생소외 분야 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인문도시 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이제 연구자 지원 사업도 말씀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는 공고는 3월에 좀 이렇게 추진될 예정이고요. 신청 4월에 받고 평가를 5, 6월에 하고 연구 개시는 9월 1일에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작년 연말에 조금 이제 사업단 간의 어떤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해는 좀 인문도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어떤 그 성과를 좀 확산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제도를 통해서 좀 사업 내실을 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공유회를 개최를 해서 어떤 우수 사례에 대한 어떤 성과를 공유하고 간담회를 좀 더 들어서 좀 연구자 의견을 갖다가 좀 많이 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문학 가치 공유 및 확산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외계층 대상으로 해서 어떤 위로 및 공감을 위한 인문 포럼 추진을 갖다가 많이 하려고 좀 수혜 대상을 확대하려고 추진한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게 여태까지 인문도시 사업에 대한 가이드북이 없었는데 올해는 좀 더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계속과제 수행하는 분들이나 신규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건전한 어떤 사업비 집행 및 그다음에 사업의 조기 집행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규 사업단 올해 5개 선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올해 비수도권 4개, 그다음에 수도권 1개에서 조금 다양한 지역의 인문 성과를 확산하더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자기 사업단 자립성 강화 부분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조금 선정평가 지표 좀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의지 강화 등을 통해서 사업 종료 후에도 인문도시 그 사업단이 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구 개시 조정일이 9월 1일로 조정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거는 말씀드리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학술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네, 일단은 학술단체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그 지원 대상하고 지원 요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저희 우수 등재 학술지라든지 그 다음에 등재 학술지 대상으로 일단은 학회나 연구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 3개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국내에서 개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원 같은 경우에는 참가 국가가 5개 이상 및 애국학자 10인 이상이 발표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2의 경우에는 참가 국가 20개국 이상이며 애국학자 200인 이상이 발표를 해야 됩니다. 네. 전체 예산 총 저희가 10억이고요. 그래서 지원 규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국내는 2천만 원 내, 국제1은 3천만 원 내, 국제2는
1억 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 과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100여 과제라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학술단체 지원은 이제 학술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 이것도 신청 자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또 동일하게 국내 같은 경우에 국내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연구재단 우수 등재 학술지하고 등재 학술지 발행하는 국내 학술단체 학회와 연구소회가 이 대상이 되고요. 다만 신생 소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연구된 등재 학술지, 등재 후보 학술지, 그다음에 미등재 학술지를 또 다 대상이 되고요. 다만 미등재 학술지의 경우에는 미등재 학술지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정시 발행 실정이 있는 학술지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23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지원 규모는 국내 학술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내고요. 신생소회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내입니다. 지원 기간 1년입니다. 네, 지원 과제는 368과제 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예,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데요. 어쨌든 인문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3월에 공고해서 4월 중에 신청 받고 그다음에 연구 개시는 9월 1일에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술단체의 이제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3월 중에 이제 신청 받아서 5월 1일에 개시를 하고 학술지는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중에 받아서 10월 1일에 개시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전체 그 학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책 30에 포함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학술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연구기간이 동일하다는 걸 갖다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덕현 팀장님. 마지막 안내로 인문학단 김현수 PO가 학술지원사업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문학단의 김현수 PO입니다. 저희 학술지원사업 평가제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평가 개요부터 저희 올해부터 저희 인문사회 분야에 도입되는 아이리스 시범사업에 대한 가입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평가 개요 부분입니다. 저희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은 학술진흥법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저희들이 혁신법에서 제 그 9조부터 18조까지 저희가 그 제외 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일부 평가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학술진흥법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평가 종류 및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19년도부터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대면 평가를 저희가 기본으로 하고 있었고요. 지금 뭐 마스크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코로나가 완화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올해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감염병 대응 지침에 의거해서 기본적으로는 비대면 평가를 우선시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형태나 아니면 목적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대면 평가를 섞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크게 평가의 종류는 4가지 보시는 것처럼 선정 평가, 연차 점검, 그리고 단계 평가, 그리고 최종 평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선정 평가는 뭐 말 그대로 저희 선정 평가 과제 지원했을 때 연구자의 역량이라든가 연구 계획서의 우수성 등을 바탕으로 하는 선정 평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연차 점검은 저희 대부분 죄송합니다. 개인 연구 같은 경우는 보고서 제출로 가름을 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SSK 사업의 경우는 연차 평가로 진행하는 트랙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 평가 같은 경우는 그 일부 연구 기간이 긴 과제들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넘어가기 전에 선정 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종 평가는 저희가 결과 평가나 그리고 종료 평가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결과 평가는 이제 연구자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출하신 이후에 연구가 마친 이후에 2년 내에 연구 성과를 제출하신 이후 만약에 다 달성하지 못하셨을 경우에 하는 평가를 의미하고 있고, 성과를 다 제출하신 경우는 결과 평가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최종 평가 중 하나인 종료 평가는 명저나 번역 사업 같이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내셔야 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제의 뭐 번역 초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평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의 신청이나 아니면 다른 이의 신청에 대한 그 후속 절차로 정밀 재평가와 같은 평가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은 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평가, 그리고 패널 평가, 발표 평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온라인 평가는 그 온라인상에 저희 그 ERN이라는 시스템에 들어와서 어떤 과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각자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중에 산술 평균으로를 통해서 하는 평가를 온라인 평가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패널 평가와 발표 평가는 그 평가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셔서 해당 연구 과제나 주제를 같이 논의하셔서 하는 평가인데, 이 패널 평가와 발표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합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맞춰서 다른 평가 방식을 또 취할 수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PM 리뷰 적혀 있는 PM 리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2023년 인문사회연구본부의 평가 방향입니다. 그게 저희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전문성은 저희가 PM 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외부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런 평가의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위원 풀을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평가위원 풀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평가위원 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회 등과 다양한 협업 등을 통해서 풀을 계속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그 상관관계 적용이라든가 일부 사업의 배제 심사자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를 위해서 평가위원 사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과 함께 외부인들이 같이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위원 명단이라든가 평가 결과 그리고 평가 종합 의견 공개 등을 통해 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요. 학문 분야별 균형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소외보호 분야 지원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 제도 부분입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지원 사업은 PM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사업 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걸 저희가 PM 제도라고 하는데요. PM은 크게 저희가 외부 상근 PM과 비상근 PM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근 PM은 저희 재단 내에서 임기 내 동안 근무를 직접 하시면서 평가를 하시는데요.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본부소관 사업의 총괄 및 조정 그리고 학문 분야별 사업 기획이나 관리에 대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비상근 PM은 저희가 총 274명 정도 재단에 근무하지는 않으시고 각 학교에서 저희 평가에 대한 업무나 각 분야별 그 단장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소위 책임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PM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재단에 근무를 하고 계신 저희 본부장님 그리고 3개 학문단의 단장님들 총 4분의 상근 PM이 계시고요. 외부 비상근 PM은 총 274명이고 각 학문단별로 보시는 표와 같이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 명단은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학문단별 저희가 구분하고 있는 학문 분야 분류입니다. 인문학단은 6개, 사회과학과 문화융복합단은 각각 7개 분야로 구분해서 분야를 분류하고 있고 각 그 분야별로 책임 전문위원이 한 분씩 계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PM 분들의 선임 절차입니다. 상근 PM과 비상근 PM이 조금 다른데요. 상근 PM 같은 경우는 공모 절차를 저희가 갖추고 있고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비상근 PM 같은 경우는 상근 PM보다 조금 오래 걸립니다. 한 5개월 정도 통상 저희가 소요가 되고 있고요. 학회 추천이나 전문가 발굴 등을 통해서 후보자 풀을 구성을 하고 있고 후보자 추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CRB 같은 경우는 한 2, 3배수 그리고 RB 같은 경우는 2배수 내외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사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선임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평가위원 풀 구축 부분입니다. 평가위원 풀은 저희 인문사회 연구본부에서 구축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일정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모두 다 평가위원 풀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1단계, 2단계가 있지만 제일 먼저 KRI, 그러니까 연구 업적 정보 시스템 쪽에 연구자 본인께서 평가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표시하신 분들이 맨 처음에 기본적인 1차 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가 가능한 고등교육법 제14조 12항 제14조 2항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저희가 풀로 자동으로 거르고 있고요. 다음엔 연구 업적을 기준으로 풀을 최종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풀 숫자는 통계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고 현재 2023년 2월 말 정도에 해당 평가위원 풀은 다시 한번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향후에 RB나 이런 분들이 평가위원 추천하실 때는 해당 풀 내에서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네, 평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제 심사자 그리고 상관관계 제도 운영, 소위 상피입니다. 네,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평가위원 명단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제 심사자 제도는 일부 사업들, 예를 들어서 저희 명저라든가 학술연구 교수 A, 신진 뭐 이런 사업들, 그리고 공동연구는 일반 공동연구 쪽에서 배제 심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제 신청자가 배제할 평가위원 2명을 지정하는 제도이고요. 지정할 경우 저희 시스템에서는 아예 추천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상관관계 제도는 소위 상피입니다. 그 신청자와 평가자 간의 이해관계 가능성을 이제 최대한 저희가 배제를 하려고 하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또 자료 공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관관계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상 상관관계가 5점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평가위원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낮아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저희 엄격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가위 모니터링단인데요. 이건 감사실에서 저희 외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평가를 할 때 옆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실제로 평가를 할 때 그분들이 참석하셔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혹시 평가 중에 좀 개선할 사항이 있다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지적을 해주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해서 매년 조금씩 방법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꾸준하게 평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평가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평가위원 명단은 저희가 일정하게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해서 참가하셨던 평가위원들의 세부 사업과 분야 그리고 성명과 소속 기관을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 절차 부분입니다. 굉장히 그림상으로 좀 여러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복잡합니다. 네, 저희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아까 PM 제도를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외부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먼저 크게 저희 평가 절차는 크게 3단계입니다. 뭐 그림에 다 녹아 있지만 먼저 요건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 전공 평가, 마지막에 종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절차들은 대부분 전공 평가의 부분입니다. 저희 학문단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심사 요건 심사를 패스한 과제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쪽에 평가 요청이 오면 말 그대로 평가 계획을 어떻게 올해 평가를 할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후에 그 비상금 PM인 책임 전문위원께서 패널 구성을 도와주십니다. 패널 구성이라면 소위 유사한 분야끼리 과제를 묶어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패널을 묶고 있고요. 그 이후에 각 패널에 전문위원님들을 배치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수의 전문위원들이 2에서 3배수 정도의 평가 후보자들을 시스템상으로 추천을 해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피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추천을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나면 다시 한번 그 각 패널별로 저희가 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군이라면 한 패널에 뭐 저희가 4명이나 5명 또는 뭐 3명 이렇게 평가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그룹을 지어서 가나다 군 형태로 저희들이 군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후 그 군을
가나다 순으로 섭외할지 뭐 다나가 순으로 섭외할지에 대해서는 본부장 또는 단장이 평가자 섭외 우선순위를 지정해 주시게 됩니다. 개인 연구 같은 경우는 단장님께서 군 우선순위를 지정하시고요. 개인 이외에 공동이나 집단 연구 같은 경우는 본부장이 군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 학문단에서 그 군 우선순위에 맞춰서 평가자를 섭외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이후에 전공 평가를 실시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온라인 평가 같은 경우에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거나 할 경우엔 PM 리뷰도 다 같이 진행을 해서 해당 결과를 사업팀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종합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각 학문 분야별 이슈 등을 종합해서 정책적인 판단까지 포함한 결과를 도출해서 예비 선정을 하게 되고요. 예비 선정 이후에 이의 제기를 하신 과제들에 대해서 별도의 타당성 검토와 중복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초반에 좀 넘어갔던 PM 리뷰 부분입니다. 이 PM 리뷰는 일반적인 패널 평가나 발표 평가 같이 위원들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평가엔 적용되지 않고 온라인 평가 쪽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들끼리 약 25점의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해당 분야 전문위원께 한번 좀 들여다봐 주십사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만약에 그 점수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높은 점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전문위원께서 해당 점수를 조정을 해주시고 해당 패널 내의 다른 과제들과 비교해서 점수를 최종 부여하고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비 신청 이후에 예비 선정 이후에 이의 신청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 신청을 하시게 되면요, 각 분야의 전문위원께서 저희 타당성, 이의 신청이 타당한지 정말 다시 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시고 만약 그렇다 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구성해서 정밀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종합 평가를 열어서 해당 과제에 대한 최종 결과를 검토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 사유는 저희가 매년 공고를 하고 있지만 평가 의견이 결정적으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재단의 명백한 행정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의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 올해부터 이제 소위 아이리스라는 시스템을 쓰게 됩니다. 올해는 시범 도입으로 그 우수학자라든가 HK의 EU형 그리고 학술단체 사업 쪽에서 저희가 아이리스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매뉴얼들 별도 나가겠지만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입 절차에 대한 요약만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부터는 사실상으로 아이리스 시스템을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올해 저희 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도를 할 거고 독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리스를 그냥 무작정 가입하시면 좀 불편하실 겁니다. 저희 재단의 그 KRI 소위 그 연구업적 정보 시스템에 먼저 로그인 하셔가지고요. 그 배너에 보시면 바로 그 메인 화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KRI에서 아이리스로 데이터를 이관하는 거에 대한 동의 절차 클릭 3번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데이터를 이관하시고 가입하시면 나중에 훨씬 수월하신 가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먼저 데이터를 이관하신 다음에 아이리스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리스에 처음 가입하게 되시면 연구자 회원 자격이 아니라 일반 회원 자격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아이리스에서 연구자 회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꼭 밟으셔야 됩니다. 연구자 회원으로 요가 3번까지 진행이 되셔야 나중에 연구 과제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십니다. 그냥 가입만 하시면 2번인 일반 회원 자격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과제 신청을 하실 수가 없고 꼭 최소 3번까지 연구자 전환까지는 하셔야지 그 가입이 가능합니다. 3번 회원 가입 연구자 회원을 전환을 딱 하고 나시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실 거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하실 경우에 정보를 입력하라는 게 뜰 겁니다. 이때 1번에서 하셨던 데이터 이관을 하셨다면 데이터 이관에 대한 메시지가 먼저 뜰 겁니다. 여기서 저희 연구재단 여러 전문기관이 많이 있는데 통상 저희가 가장 정보가 많은
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마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분들께서는 저희 재단 데이터가 가장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연구재단 데이터를 등록하시는 것을 먼저 권장을 드리고 이 등록 절차를 통해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되 아이리스에서 요구하는 필수 값들 몇 가지를 조금 더 추가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고 쉽게 가입 가능합니다. 일단 요까지는 연구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평가를 하시기 위해서는 평가위원 후보단을 신청을 따로 다시 하셔야 됩니다. KRI 같은 경우에서는 평가에 참여하겠다는 그냥 단순 버튼 하나였다면 아이리스에서는 내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겠다라고 먼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모든 평가가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좋은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평가위원 후보단 신청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상단에 신청 배너를 눌러서 가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1번부터 5번까지의 각각의 가입 절차는 각 그 순서별로 매뉴얼을 별도 만들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인문사회 연구본부의 평가 관련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